이번 강의에서는 주기율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주기율표는 여러분들이 화학을 아마 공부하셨으면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원소들을 나열한 표인데, 이 주기율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느냐가 이 화학을 이해하는 거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와 상당히 직결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원소들을 체계적으로 나열해 놓은 그 표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periodic table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 나오는 그림 2.9가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입니다. 이 주기율표가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사실은 상당히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역사를 간략히 이 앞부분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원소가 처음으로 발견되기 시작한 건 물론 이제 훨씬 그 이전에도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하는 그런 뭐 이런 원소들은 이미 그 전부터 발견이 돼 있었고, 그래서 18세기 말에 라부아제가 정리를 한 것이 이 23가지 원소에 대해서 목록을 만들어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이제 23가지 원소가 알려졌다는 이야기죠. 그 이후에 1870년에 가서는 약 65개 정도의 원소가 알려지고, 1925년에 가서는 거의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원소들이 알려졌습니다. 자연계에는 거의 한 90종 정도의 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88개 정도면 거의 모든 원소가 다 알려진 거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오늘날에 와서는 118개, 뭐 개수가 여기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아주 극미량의 원소까지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여부에 따라서 개수가 조금 늘고 줄고 하지만 대개 118개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90개를 뺀 나머지는 상당 부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여러분들은 현재 원소는 한 100여 개 정도 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원소들이 알려지면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원소들의 성질이, 물리적인 성질 혹은 화학적인 성질이 원소들을 적절히 배열하면 주기적으로 같은 성질이 반복된다는 것이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9세기에 여러 과학자들이 원자들의 성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기적인 패턴이 원소들에서 보인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 주기적인 패턴대로 원소를 나열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알려진 원소들을 체계적으로 잘 배열을 해서 원소들의 위치에 따라서 원소들의 물리적인 성질 혹은 화학적인 성질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표들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사람이 러시아의 과학자였던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멘델레예프를 주기율표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멘델레예프가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만든 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주기율표의 발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멘델레예프를 주기율표의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 멘델레예프는 1871년에 그때까지 알려진 원소들을 원자량에 따라서 나열을 하면서 같은 열에는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배열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방법을 기반으로 현대의 주기율표가 제작됐는데, 사실은 이건 아니에요. 현대의 주기율표는 전자 배치에 따라서 주기율표가 배열되기 때문에 이 멘델레예프가 만든 주기율표가 현대의 주기율표는 전혀 아닙니다. 1871년이면 아직 전자도 발견되기 전이에요. 원자 핵이 존재하는 것도 모르던 시절이고, 따라서 오늘날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멘델레예프를 우리가 주기율표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기율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하는 이유는, 이분이 이 주기율표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기율표는 아니고 나름대로의 본인의 주기율표를 만들면서 군데군데 빈자리를 남겼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원소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빈자리에 들어갈 원소들의 물리적인 성질과 화학적인 성질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 예측이 실제로 그 이후에 과학자들이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예측한 대로
원소들이 발견이 되고 그러한 물리적인 성질, 화학적인 성질을 가진 원소들이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또 새로운 원소의 발견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공로로 멘델레예프를 주기율표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날 사용하는 주기율표를 만든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학생들 중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연도를 보면 알겠지만 1871년이면 아직 전자도 발견되지 않았고 언제 핵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던 시절이고 양자역학이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오늘날의 주기율표는 양자역학에 근거해서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의 전자 배치에 따라서 만들어진 표이기 때문에 멘델레예프가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만들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기율표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는 거하고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만든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주기율표의 발전에 역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특히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도록 많은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는 데 기여를 했고 그런 공으로 주기율표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율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원소의 주기율표, 바로 그림 2.9에 나오는 그 표인데 주기율표는 원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혹은 나열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2.9에 보게 되면 이게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색깔을 이렇게 넣어서 원소들의 물리적인 상태, 상온에서의 물리적인 상태를 구별해 놓고 있지만 원래 이 주기율표는 여기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길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 밑에 있는 이 두 줄, 요 두 줄이 요 사이에 들어가면서 여기가 끊어져요. 이렇게 끊어집니다. 이렇게 끊어져서 요 사이에 두 줄이 들어가요. 따라서 주기율표가 그림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근데 그렇게 표를 만들면 전체적으로 주기율표가 납작해지면서 굉장히 넓은 폭을 차지하기 때문에 큰 글자를 써놓을 수가 없어서 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약속을 해서 저 밑에 나오는 두 줄을 분리를 해서 빼내서 따로 쓰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를 더 폭을 좁게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주기율표에 들어가는 글자들이 훨씬 더 커지고 따라서 보기가 훨씬 편해지죠. 그리고 폭도 좁아져서 이런 화면이나 아니면 종이에 인쇄하기도 훨씬 편해지고 그렇게 해서 주기율표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기율표를 생각하실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밑에 있는 두 줄이 그 하얗게 비어있는 두 줄 사이에 끼워 들어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표 전체가 아까 제가 그린 선을 따라서 폭이 훨씬 더 넓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기율표를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주기율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주기율표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주기율표를 보면 박스 하나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들이 쭉 모여서 상자들이 쭉 모여서 네모난 상자들이 모여서 이 주기율표가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상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하나의 상자는 하나하나의 원소를 나타냅니다. 하나하나의 원소. 자, 그 하나하나의 상자 속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자세히 확대를 해놨는데 보게 되면 한가운데 원소기호, 원자기호, 원소기호가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원자기호 위에 원자 번호가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그래서 원소기호가 여기 상자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원자 번호가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원자기호 혹은 원소기호의 밑에 원자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베릴륨 같은 경우에 9.012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원자량에는 단위가 전혀 써 있지 않아요. 여기 설명에는 원자량 가로 열고 AMU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원자량은 AMU 단위를 붙이면 이 원자 한 개의 평균 질량에 해당하는 질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화학에서는 원자를 한 개 단위로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뒤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대개 몰 단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9.012 다음에 그램 퍼 몰 이렇게 단위를 붙이게 되면 그 원소의 원자 1몰 개의 질량을 그램 단위로 나타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AMU 단위를 붙여서 원자 한 개의 질량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램 퍼 몰로 붙여서 1몰의 질량을 그램 단위로 나타낸 숫자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단위를 붙이지 않고 그냥 숫자만 써놓은 거예요. 용도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래서 한 상자는 한 원소를 나타내게 되고 그 상자 속에는 위에서부터 차례로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원소 기호, 여기 원자 기호라고 되는데 저는 입에 원소 기호가 입에 익어서 계속해서 원소 기호라고 하는데 둘 다 사용이 됩니다. 원자 기호 혹은 원소 기호. 그 다음에 밑에 원자량, 이와 같은 세 가지 내용이 한 상자에 들어가 있고 이와 같은 각 원소를 나타내는 상자들이 세계적으로 쭉 배열이 돼서 이 주기율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 원소를 나타내는 각 상자는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핵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핵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알고 나서부터는 각 원소의 원자 번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그 원자 번호에 따라서 쭉 배열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쭉 배열이 되는데 보면 전부 붙여서 배열이 되지 않고 그래서 원자 번호 1번과 2번 사이에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 원자 번호 4번 베릴륨에서 5번 붕소로 갈 때도 또 상당히 많은 공간을 두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 번호 12번 마그네슘에서 알루미늄으로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넓은 빈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원자 번호에 따라서 원소들을 나열한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겠지만 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들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 따라서 원소들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서 앞으로 화학 1과 화학 2를 다 공부하느냐 혹은 일반 화학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 화학 1과 화학 2를 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화학 한 학기로 화학을 공부하는 일반 화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사실은 그런 전자 배치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기율표가 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그런 학생들은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전자 배치에 따라서 주기율표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이 주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주기율표에 있어서 수평으로 같은 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원소들의 모임을 우리는 주기라고 부릅니다. 피리어드, 영어로 피리어드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위에서부터 차례로 1주기, 그 다음에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이렇게 쭉 부르게 되는데 차례대로 1주기에는 원소가 2개밖에 없어요. 수소와 헬륨이 있습니다. 같은 줄에 있는 2개의 원소. 그 다음에 2주기에 가면 총 8개의 원소가 있죠. 리튬, 베릴륨, 원자 번호 3번, 4번.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붕소, 6번에 탄소, 7번에 질소, 8번에 산소, 9번에 플로린, 10번에 니온까지. 이게 바로 2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수평으로 같은 높이에 있는 원소들의 집합을 우리는 주기라고 부릅니다. 주기. 그래서 주기는 숫자로 불러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그래서 여기 써 있다시피 맨 앞에 주기 번호가 쭉 써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기 번호를 붙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으로 같은 열에 속한 원소들의 집합을 우리는 조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그룹이라고 부르죠. 그룹.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원소들을 우리가 한 조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 밑에 쭉 내려가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 원소들을 하나의 조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족은 1번부터 8까지의 숫자를 붙이고 A 혹은 B로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 이건 이제 예전 표기고 새로운 표기 체계에서는 그냥 1부터 18까지 숫자를 그대로 쭉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A 가로 열고 밑에 1, 그 다음에 2A 가로 열고 밑에 2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위에 있는 표기가 과거식 표기고 A족, B족 이렇게 구분하는 이런 표기고 그 밑에 가로 열고 써놓은 게 오늘날에 사용하는 새로운 체계의 표기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현재는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탄소 위에 있는 4A 가로 열고 14 이러면 14족 혹은 4A족이라고 얘기하니까 A족은 예전에 전형 원소 혹은 주족 원소라고 부르는 그런 원소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기 B가 붙어 있는 이런 원소들이 요 가운데
쏙 들어와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전이원소라고 부릅니다. 뭐 이걸 다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 이렇게 붙여놨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주기와 조골열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수직으로 같은 행에 들어있는 그런 원소들을 우리는 같은 열에 들어있는 이런 원소들을 우리가 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수평으로 같은 행에 들어있는 이런 그 원소들을 우리가 주기라고 부릅니다. 주기, 수평, 그 다음에 족은 수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8개의 A죠. A가 붙어있는 족들이 있는데, 보면 1A, 2A, 그 다음에 3A, 4A, 5A, 6A, 7A, 8A, 이 A 쪽이 붙어있는 이런 원소들을 우리가 주족 원소 혹은 전형 원소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주로 주족 원소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전형 원소라고 많이 불렀는데 지금도 두 가지 명칭이 다 혼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족 원소 혹은 전형 원소라고 부르죠. 그래서 총 8개 족이 있고, 그 다음에 2A와 3A족 사이에 있는 B족이 10개가 있습니다. B족이 10개가 여기 바로 요거죠. 여기 10개의 B족이 있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는 전이원소 혹은 전이금속 원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금속이에요. 전부 다 금속이어서 전이금속 원소 이와 같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밑에 있는 주기율표는 일부를 잘라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나오는 3B족과 4B족 사이에 들어가는 그 내부 전이 금속 원소 혹은 내부 전이 원소라고 부르는 그 두 줄은 빠져 있습니다. 자, 그 각각의 줄을 우리는 난타늄 계열과 악티늄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율표 전체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용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각 상자 안에 들어있는 맨 위에 있는 숫자가 원자 번호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호가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게 원자 기호 혹은 원소 기호고, 그 밑에 나오는 숫자가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를 부를 때 족 혹은 주기, 그 다음에 주족 원소, 전이금속 원소 혹은 전이원소 혹은 내부 전이원소,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사용하는 주기율표가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완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리는 선을 따라서 이게 잘라집니다. 이렇게 잘라집니다. 이렇게 잘라서 훨씬 더 넓어지고, 그 다음에 요 두 줄이 요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 사이에. 예, 오늘날의 주기율표예요. 그 다음에 좀 한 가지 우리 교과서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인데, 요 수소. 이 수소는 1A족에 속하는 원소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성질이나 전자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상. 그래서 요즘 주기율표는 이 수소는 한가운데로 이렇게 따로 꺼내는 주기율표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따로 꺼내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이게 1A족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소는 1A족에 속하는 원소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 1A족에 속하지 않게 사실은 어느 족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이렇게 그래서 따로 이렇게 중간에 떼어놓는 주기율표가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가장 최신의 주기율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기율표를 우리가 다 외워야 되느냐?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때 혹시 화학을 조금 배우셨으면 이걸 아마 외우라고 하신 그 선생님들께서 꽤 있었을 텐데, 주기율표는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기율표는 보고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율표는 전혀 암기하실 필요가 없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화학을 하신다면 옆에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게 주기율표를 비치해 두고 필요에 따라서 즉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걸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또 암기할 만한 내용도 사실은 별로 아니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이 주기율표는 문제지에 항상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암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그 원소들을 보면 좀 되돌아가 봐야겠네요. 요 그림 2.9를 다시 한번 보면 원소들의 원소를 나타내는 각각의 상자들이 바탕색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원래 주기율표 자체는 아니지만 25도씨 상온의 일기압하에서 그 물질의 상태가 뭐냐, 혹은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중금속이냐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색깔을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보고 또 위치에 보면
이게 금속이고 이게 주족에 속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소를 분류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지만,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족에 따라서 혹은 주기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금속을 우리가 크게 그룹으로 나눌 때는 금속, 그다음에 비금속, 그다음에 준금속,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금속은 원소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원소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온에서 광택을 내는 그런 고체 상태로 대부분 존재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죠. 수은 같은 경우는 금속이지만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열을 잘 전달하고 또 전기를 잘 전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금속, 뭐 수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 이런 것들이 다 이 비금속에 속하는데, 실온에서 기체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고체인 경우에도 굉장히 그 강도가 낮은 잘 부서지는 그런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비금속은 열 전도성이 상당히 낮고 또 전기를 전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탄소 중에서 이제 흑연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원소들은 전기를 잘 전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좀 예외적인 경우, 아까 좀 전에서 금속에서 수온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흑연도 그런 예외적인 경우지만 그걸 제외하면 대부분의 금속은 바로 이와 같은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인 성질을 갖는 그런 금속을 우리가 준금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준금속은 금속의 성질과 비금속의 성질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소들은 대개 반도체 산업에 흔히 쓰이게 됩니다. 자, 앞 슬라이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보면 이 원소들이 비금속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속하는 것들이 다 금속입니다. 이 밑에까지 다. 물론 수소는 사실은 이 가운데로 따로 떼놔서 비금속에 속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경계에 해당하는 이 대각선을 따라서 있는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이 원소들이 바로 준금속에 속하는 원소들이고,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의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적인 성질을 흔히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해서 족에 대해서는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유사한 화학적인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거든. 유사하다는 거지 똑같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도 하나하나 보면 다 서로 다른 화학적인 혹은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은 화학적인 성질이 다른데, 이와 같은 화학적인 성질이 원자 번호가 증감에 따라서 아주 단계적인 그런 그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표상에서 어느 원소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알면 그것만 가지고도 그 원소의 물리적인 성질이나 화학적인 성질을 정성적으로, 정확하게는 아니고 정성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주기율표의 유용한 점이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족에 대해서는 그 숫자로 나타낸 족번호 외에 족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1A족은 우리 알칼리 금속족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2A족은 알칼리 토금속족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7A족은 우리가 할로젠족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 할로겐이라고 발음했는데 그건 이제 독일어식 발음이고 영어식 발음은 할로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영어식 발음을 따라서 할로젠족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8A족, 맨 끝에 맨 오른편에 있는 할로젠족은 비활성기체, 뭐 책에 따라서는 불활성기체라고 이제 부르는 책들도 있는데 비활성기체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산소족도 책에 따라서는 칼코젠족 이렇게 이제 따로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이제 또 그렇게 아주 널리 쓰지는 않고 특히 대학교 1학년 수준에서 화학에서는 되게 그냥 산소족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원소 이름을 따서 그 족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림 2의 10을 보게 되면 그 주기율표상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몇 가지 원소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속에 속하는 원소들을 여기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고, 여기 나오는 원소들은 대부분이 전이금속 원소네요. 근데 아닌 것도 있습니다. 주족 원소에 속하는 이런 금속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금속에 속하는 이런 원소들, 붕소, 실리콘, 비소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산업에 많이 쓰이는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할로젠적 원소들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비금속에 속하는 할로젠 플러스 이제 비금속에 속하는 몇 가지 원소, 탄소, 그 다음에 황, 그 다음에 뭐 할로젠에 속하는 염소와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다인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다시피 형태도 다르고 또 실제로 존재하는 결정의 경우에 결정의 형태도 다르고 그래서 다 다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물리적인 성질과 화학적인 성질이 다 다르죠. 우리가 주기율표를 이용하는 것은 주기율표상에서 그 원소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보면 정성적인 대강의 물리적인 성질과 화학적인 성질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원소 하나하나에 아주 정확한 물리적인 성질과 화학적인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료를 찾아야 됩니다. 자료를 찾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기율표를 이용해보는 그런 예가 나와 있는데 예제가 주어진 G라고 하는 것은 원자번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원소의 이름, 표기, 족, 주기를 쓰고 이 원소가 주족 원소인지 전이금속 원소인지 내부 전이금속 원소 혹은 또 그 다음에 비금속인지 중금속인지 금속인지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번으로 보면 원자번호 38번이에요. 저 역시 원자번호 38번만 가지고는 어느 원소인지 딱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기율표를 다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율표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주어진 일부 주기율표를 확대해서 실어놨는데 그걸 보고 원자번호 38번의 원소를 찾으면 됩니다. 자, 쭉 원자번호 순으로 쭉 이제 가로 세로로 왔다 갔다 찾다 보면 원자번호 38번은 스트론튬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박스를 찾은 다음에 맨 위에 보면 원자번호 38번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찾은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묻는 것은 이 원소의 이름 SR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자 기호, 원소 기호를 보면 원소의 이름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외워야 되는데 이 100여 가지나 되는 원소 이름을 다 외울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원소를 많이 물질을 다루다 보면 저절로 원소 이름을 알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는 물론 찾으셔야죠. 그래서 SR로 표기되어 있으면 이것은 스트론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기 SR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족 주기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보다시피 EA족에 속하고 그 다음에 주기는 O족이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원소가 주족 원소, 전이금속 원소, 내부 전이금속 원소 중에 어느 게 속하느냐 보다시피 EA족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족 원소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금속, 비금속, 중금속 중에서는 당연히 보다시피 금속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원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원소의 여러 가지 그 원소에 관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B번으로 와서 원자번호 17번. 역시 마찬가지로 주기율표를 따라서 쭉 가보면 여기 있네요. 17번. CL이고 이게 바로 염소를 나타냅니다. 영어로 클로린.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7A족 원소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기로는 3주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3주기 원소이면서 7A족에 속하는 원소입니다. 그 다음에 보다시피 비금속에 속하는 원소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7A족이니까 또 주족 원소에 속하는 거예요. 주족 원소 또 전형 원소라는 표현도 흔히 사용합니다. 주족 원소 혹은 전형 원소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자, 어떤 새로운 학문을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게 이런 용어가 귀찮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분야에 생소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용어를 빨리 익히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족 원소, 전형 원소 혹은 전이 원소, 내부 전이 원소 이런 등등의 용어를 여러분들이 빨리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서 원자번호 27번 역시 마찬가지로 주기율표를 보고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원소기호 CO 이것은 바로 코발트입니다. 코발트. 그 다음에 족을 보게 되면 이것은 8A족에 속하는 원소예요. 8A족에. 여러분 8A족의 표현이 상당히 8B족입니다. 죄송합니다. 8B족에서 8B족은 이 세 개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이 세 개를 다. 상당히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족번호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이 원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족 번호를 굳이 기억하시거나 굳이 이용하시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 아까
찾았듯이 예, 금방 보면 사주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다시피 여기에 속하는 전이금속 원소의 이 그룹에 속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칸에 해당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이금속 원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보고 어떤 원소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원자번호를 가지고, 혹은 원소 기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기율표 상에서 원소를 찾고, 그 원소의 위치로부터 주종 원소인지 전이금속 원소인지, 혹은 내부 전이금속 원소인지를 알 수가 있고, 또 금속인지 상온에서, 혹은 비금속인지 중금속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화학을 더 공부해 가면 이 주기율표를 더 많은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겠는데, 일단 그와 같은 활용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주기율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 강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걸 활용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화학을 계속 공부하는 과정에서 주기율표를 지속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주기율표에 담겨 있는 더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은 활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